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시간 전에 19대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 방송 3사관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8%,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7.1%,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5.9%를 받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 한국 역사가 한번 크게 바뀌는 이 길목에서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우리 일본 레이다쿠 교수, 레이다쿠 대학의 니시오카 스도무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니시오카입니다. 예.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한국에서는 주로 탈북자 사이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주 또 유명한 분입니다. 잠시 경력을 말씀드리면 1956년에 출생하셨고 80년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우시고 77년입니다. 77년, 네. 77년이고 그리고 80년대에는 한 2년 동안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일본에서는 한국 문제 전문 잡지인 현대 코리아의 편집장을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그 구출회의 현재 회장님으로서 그동안에 납치된 북한이 발표하기는 13명의 납치된 일본인들 중에서 5명을 데리고 오고 8명은 자기들이 죽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니시오카 교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되고 그 문제로 해서 2002년에 김정일 그리고 고이즈미 회담에서 일본하고 북한이 수교까지 갈 수 있었지만은 이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수교가 되지 않고 이게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폭제가 된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인 관찰을 해 오셨는데 오늘은 주로 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한 것은 이 큰 역사적 사건을 일본과 한국의 두 가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입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선거를 바로 그 개표일에 한국에 와서 관찰하신 게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87년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87년이면 그때 그러니까 1로 3김 그때입니다. 그때 관저에서 그게 투표일, 개표일 그게 지냈고 그리고 92년도도 관저에 갔었습니다. 아, 그러면 87년 때는 36.6%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2등은 김영삼 28%, 김대중 씨가 27%였습니다. 그때 광주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딱 30년 전입니다. 그렇죠. 30년인데요. 딱 정확히 30년 전.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서울 친구들한테 아니 위험하다. 관저 가면 위험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관저에도 증거가 있고 해서 내려갔더니 아니 그게 개표 그때는 그게 증거조사 같은 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개표를 계속 하는데 관저 지역에 개표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시단이라는 민간 감시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거르니까 만약에 관저가 먼저 개표됐으면은 일단 니제 씨가 1위 근데 역전 되면은 그게 부정선거다. 이라는 시비가 나왔을 뻔했는데 관저가 늦게 개표된 바람에 밤을새가면서 다들 보고 있었는데 아주 낙담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전남대학교
가 징원지가 돼가지고 예. 이게 부정선거다. 부정개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미리 컴퓨터에 입력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또 다 믿었어요. 예. 제가 관주일보에 증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관주일보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답니다. 컴퓨터 입력 부정이라는 기사를 왜 안 쓰느냐. 예. 근데 그 증거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 관주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이가 모자라서 컴퓨터라고 하면 다 할 수가 있다. 개표도 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과신돼. 예. 근데 컴퓨터는 다 계산기고. 그렇죠. 계산기를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5년 후에 그 주산부대가 나와서 그 YS가 당선됐을 때는 컴퓨터 옆에 손으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한국은 87년 이후 계속 민주적인 선거를 했어요.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전체 활동의 자유가 있고 다 계속 민주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랐습니다. 아까 그 TV를 보니까 그 질구조사에서 1, 2가 됐던 문재인 씨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3기 민주정부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3기 민주정부. 그러면은, 아니, 노태우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다는 이야기고, 김영삼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민주정부라는 것이 민주적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가 민주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육공화국에서 계속 그게 민주적 선거가 왔는데, 3기라는 것의 민주의 의미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의심 가는 발언이었었습니다. 지금 우선 그 87년 선거를 좀 정리를 하면 그때 이제 컴퓨터로 개표를 했는데 이게 부정이다 하는 소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야당에서 줄곧 주장을 했는데 김영삼 씨는 그게 동조하다가 나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끝까지 컴퓨터 부정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총재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컴퓨터 부정설이라고 하면은 왜 재개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가 제 선거 상황실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을 1시간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다. 제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제3기 민주정부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면 민주정부가 아니었던 정부가 과연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다소 있었지만 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신시대 때 체육관 선거, 간접 선거를 좀 독재적 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선거 자체는 부정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특히 87년에 직선제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그렇죠. 아니, 민주화라는 단어를 다 바로 야당도 거기에 바로 쓰죠. 김대중 후보가 참여를 했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두 선거만이 정당성이 있고 나머지 선거는 그건 부정선거였느냐. 부정선거였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자, 그러면은 왜 노무현 김대중 정부만 민주정부고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렇죠. 설명은 없는데 짐작은 갑니다. 이분의 상당히 문제 있는 그 민주주의 시각 또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을 시각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이 민주가 뭘 말하는 민주냐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일종의 암호풀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이번 TV 토론할 때마다 이분은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꼭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촛불 민심을 받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절대 다수가 아니고 일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최고 30만 명. 계급적인 사고, 계급적인 어떤 의식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모순되는 게 민주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만, 있지. 그 계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촛불 세력이 따로 있고 태극기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촛불 민심만 받들겠다고 하면은 국민의 일부를 받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통합하고는 길이 멀어요. 그런데도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상호 모순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 쓰죠. 근데 그 적폐가 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묻겠다. 문재인 답한다. 예. 그랬더니 그 적폐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와요. 예. 그게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친일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청산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올해 3월 1일 날에 이렇게 트위터에 썼습니다. 지금부터 2년 후인 2019년을 민주공화국 건립 100주년이다. 진일전산 100년을 넘길 수 없다. 전사하지 못한 진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국을 숙주로 삼아왔다. 심지어 역사를 지배하려는 야욕까지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진일 전산이 못하고 있고 진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졌다. 이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친일파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친미파가 반공주의자가 되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역시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조금 통합의 이미지하고는 말이 좀 안 맞는 좀 거칠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 그 후예들이 반공주의자가 되고 진미주의자가 되고 독재 세력이 됐다. 그 사람들의 전산이 아직 안 끝났다. 이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진일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정부는 민주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자기가 3기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라는 의심이 갑니다. 예.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선거는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리고 개표에도 부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거 운동도, 이 언론은 SNS,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아주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다이나믹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또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입니다. 이 41.4%, 그 다음에 2등이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데, 홍준표 씨로 말한다면은 이 차이가 아마도 한 500만 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만 표. 18% 정도. 그러니까 2007년에 이명박 후보 당선자가 48%, 2등이 그때 중동영 후보가 26%예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또 사실이고, 이 모든 점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대구, 경북, 경남만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 후보가 1위였습니다. 문 후보가 1위였고요. 연령층에서도 보면은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젊은 20대, 30대, 40대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50대에서도 놀랍게도 문재인 후보가 37%를 얻었어요. 50대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인데 60대 이상에서만이 홍준표 후보한테 졌으니까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이제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또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내일 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대통령의 선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동시에 이 선택은 합헌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적힌 방공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과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진영에서 소속된 국가 진로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3기 민주정부란 말을 들어보면은 아마도 헌법과 충돌하고 국가 진로 한미동맹과도 약간 충돌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노선을 갈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예. 근데 지금 완전히 합법적으로 선출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당핵 가정 자체를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월 달에 선거가 있었더라면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60일 선거이라는 것의 원인은 당핵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몇 번 그게 한국 현대사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울에도 오고, 촛불 집회도 관찰하고, 대국 집회도 관찰했었습니다만은, 법치주의 입장에서 이번 당핵 가전이 진짜 그게 합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재 사장님도 계속 쓰셨지만은 현면적 분위기에서 선거가 있었다.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면적 분위기하고 3기 민주정부라는 단어하고 매칭이 비슷한. 그리고 적폐천상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단어하고. 그것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쓴 말입니다. 근데 선거본부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좀 합해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애감이 듭니까?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가 혁명적 상황에서 치러졌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작년 10월 말부터 촛불 시위, 그리고 언론의 선동 보도, 그리고 기획 폭력, 그리고 기획 수사, 인민재판식 수사와 보도, 그리고 졸속 탄핵 소추. 그러니까 그게 탄핵 소추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탄핵 소추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국회가 독자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 그리고 언론의 자료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표절해가지고 만든 부실한 100만 촛불 민심이라는 과장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된 용어. 그래서 저는 표절 소추 아니라고 그래요. 또 그것을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미인 게 3월 10일에 있었던 8대 0의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즉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물죄를 저는 쉬었다고 보는데, 뇌물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또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혁명적 상황 또는 비상한 상황이죠. 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니까 이것은 법적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때 또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선거냐 아니면은 민중혁명적 언론과 좌파 세력이 주도한 민중혁명적 선거냐 하는 것은 두고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출범하는 이 정부가 혁명적 상황에서 출발을 하니까 혁명 정부의 역할을 할 위험성도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 청산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적 청산이 돼가지고 무슨 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방위산업 관계 부정, 뭐 자원 외교 부정 이거 다 한 번씩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던 사건을 재조사한다면은 이것은 혁명정부적 민주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정치 보복이 되는데 제발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배 대천소를 하고 그 부배 대천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배가 있으면 천소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교체. 경제를 교체한다. 경제 교체는 할 수 없죠. 어떻게 시대 교체.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대담에서 이 문재인 씨가 하는 이야기인데 부패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교체, 시대 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두 글자로 요약하면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체제 교체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말이 이게 정제되지 않고 경제 교체라는 말은 처음 들었고요. 시대 교체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도 시대를 교체할 수는 아마 없습니다. 그게 세대 교체라는 그래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 문재인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 계급 투쟁론적인 이 단어가 단어로서 끝나야지 이게 행동으로 정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단어 배후에 있는 곳이 역사관이지 않습니까?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혁명적 분위기가 됐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역사관이 가장 중요하죠. 역사관 위에 이념도 국가관도 서는 거니까 역사관이 모든 공적 그 시각의 저는 토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 현대사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역사관이 왜곡되면은 나라가 이렇게 막 할까?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의 한국하고 지금의 한국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70년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방본질 여기서 배웠습니다. 아, 방공주의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 전에 일본에서는 방본주의가 없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그게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소위 장학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사신문, 우리 집이 아사신문 보고 있었고, 우리 아버님이 또 이완남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완남이 문고에서 나온 책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만 존재를 안 하면은 세계가 평화스러울 수가 있다든지, 6.25 전쟁도 남쪽에서 먼저 저쪽으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은, 북침론이네. 그런 식으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때는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일요일이었고, 변사들이 많이 휴가 나와 있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뭐,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적치하에서 산 사람도 있고. 집에서 인민 재반을 직접 봤다는 분들이 많았고,
공산주의는 책으로 보면 안 된다. 실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들이 선하다, 진보다. 그 겸손이 없어서. 그렇죠. 겸손함이 없는 거죠. 예. 자기를 절대 손으로 생각하고. 독선이고 독단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다.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죽이는 것도 자기들의 현면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해방 정부사의 인식. 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나와가지고 80년대 대학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걸 읽은 사람들이 반공주의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국가와 민족의 전통성이 북쪽에 있다.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첫 번째부터 부정하는 역사관. 그러니까 그 기바도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를 전사하지 않았다. 친일파.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친일파를 다 전사했다.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관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저도 나중에 이제 알려진 근데 그 부분을 계속 간절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했다지만은 그건 외교적인 활동만 했다. 총을 쏘지 않았다. 우리 김일성 장군님은 총을 쐈다.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서 대한민국은 경찰도 군대도 관료도 다 친일파 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의 오야분이다. 일본 역사사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친일파의 딸이 또 지금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친일파가 정산돼 있지 않다. 친일파가 반공파가 돼서 독재자가 됐다이라는 역사관이 이 책에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책의 역사관이 김정일이가 70년대 초반까지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대남 건적을 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역사의 진보다. 공산주의가 인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위였으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방공법이 있어서 북한 라디오를 듣지 못하게 했지만 70년대 후에는 북한 쪽에서 남한 라디오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후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선전을 그만두고 민족주의를 썼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바뀌는 게 언제쯤 되죠?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들어왔어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80년대 들어왔어요. 그럼 김정일이가 지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이제 무기로 쓰는 거죠. 무기로 쓰는. 과거에는 민족주의를 사실은 우리 우파가 민족주의자라고 그랬거든. 민족 진영이고 그렇죠. 좌파는 공산주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민족주의란 말이 북한과 남한의 좌파 세력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80년대부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시 자기들이 약하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는 설득할 수가 없다. 한국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라는 그걸 시각으로 보면은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의 역사관 손분이라는 거 보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렇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런 역사관을 보면은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혁 개발을 하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독재를 할 수가 없다.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웠다. 이겼다. 이라는 것이 독재의 기본적인 전통성이다. 중국 공산당의 전통성. 사실은 일본 군대하고 주로 싸운 게 장개석 군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개석 군대하고 싸운 게 중국 공산 모택동 군대지.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60년대는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이 증국하니까 일본 제국주의 군대한테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의 적의 금인당하고 싸워가지고 금인당을 약화시켜줬다. 이런 논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개발을 하니까 남경 대학살 박물관도 만들었고 그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니시오카 수도무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8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대남 전략이 공산주의 선전에서 이제 민족주의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견민족주의 한국의 이 역대 정권을 친일파 정권, 연장선상에서 친미파 정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매우 유효했다. 이 시각에 서면은 지금도 친일청산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는 없어졌는데,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은 저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런 글을 썼어요. 친일파보다 더 나쁜 것은 친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일한 사람들은 그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친일을 한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데도 굳이 북한을 더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여긴다는 것은 이건 친일파보다 더 나쁘다. 그렇죠. 또 당시에 친일파였던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일본군이 지금 지고 있는데도 이기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친일파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독한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도 왜 친북을 하느냐, 친북은 친일보다 더 나쁘다 이러는데, 그러나 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 관념의 유의 덕분에 아직도 북한을 민족주의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친일파 세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아마 이 젊은 층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360페이지가 있습니다. 360페이지.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언급한 것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걸 좀 대충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색깔론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색깔론이다. 그것이 동요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돈을 퍼줘서 북한이 핵개발에 이용되도록 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고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왔죠. 색깔론 같은 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걸 보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토론회 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 책에서 오늘날 한민족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북한 인권이란 단어에 대한 해결책이 한 줄도 없다.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책인데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묻지 않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마 저는 대통령 문재인 씨는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국제 인권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유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제 김정은이를 반인류 범죄자로 규정해가 ICC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기느냐 마느냐 하는 게 아직 펜딩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만 찬성하면 할 수 있는 상태로 갔으니까 이것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다 하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청와대에 가면은 며칠 뒤부터 이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론 지금 열심히 개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출구조사대로 1등이 누가 되느냐는 이제 거의 결정된 것이고 과연 2등이 누가 되느냐는 것은 앞으로 그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쭉 보시면서 이렇게 혁명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한국의 그 보수 세력이 이번에 선거운동에 임하는 전략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3월 1일 날 대극 집회 때 왔었습니다. 그 한국 보수 세력의 저력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입니다. 30만 명 이상. 그렇죠. 그게 언론도 다 그게 나오지 말아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이라고 말렸는데 선도하고 있는데도 극화의 위기다.
제재 위기다. 이라고 자각해서 나왔다는 것이 한국 보수의 저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의 위기라면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권하는 것이야말로 위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별로 그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가 없었고 오히려 그 보스끼리 싸우는 자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니 저는 이 사람이 되면은 큰일 난다. 그건 한미동맹 일본 입장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 아니면 일본 안보에도 큰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유지될지 안 될지 그렇죠. 이 결정적인 건데 5년 후에 한미동맹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필사하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게 한미동맹이야말로 한국의 본연의 그리고 안보의 기본적인 기본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선거는 제재 선택하는 선거다라는 오르파는 인식을 했지만은 근데 아직 고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언론. 지금 지적하신 이게 아주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목표였는데 이 보수 세력에서 이번 선거의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만 뭉치면은 40%가 되니까 보수 세력은 40%다. 단일 후보로 뭉치면은 40% 득표로 이긴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필승론입니다. 보수 단일화 필승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보수 세력이 약해졌다. 지금 40%가 안 되고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위축되었으니까 보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즉 문재인 후보 집권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중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필요하면 안철수, 홍준표가 유승민까지 합쳐가지고 단일화 해야 된다. 이른바 그게 반문 단일화였어요. 또는 반좌 단일화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거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전략화하고 누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하고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밖에 선거 운동 기간이 20일이고 결국 한 달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으니까 이 반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필승론으로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은 오늘 홍준표 씨가 23.3%를 받았는데 여기에 유승민 씨가 받을 것으로 보이는 표를 더하면 약 30%예요. 그래서 다 받은 겁니다. 요게 보수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보수표로는 보수 대통령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합종 연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또 안철수라는 분이 한때 1등을 달렸을 때 바로 홍준표 씨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공동정부 만들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당선된 후에는 당선된 후에라도 후에 연합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연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상당히 오만하게 내 힘으로 마이웨이로 이기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최악의 표 분포가 나왔습니다. 즉 문재인 41.4%, 홍준표 23.3%, 안철수 21.8%인데 홍안을 더하면은 45%가 돼가지고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바로 87년 선거의 재판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문제는 백만 민심이라는 오판 거짓말. 백만 촛불 민심.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합친다는 것이, 안철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보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그러니까 이 선거의 본질, 그게 제재의 위기다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그렇죠. 그렇죠. 보수의 약점이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란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국가 진로와 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역사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고. 특히 안 한 게, 조갑제닷컴만 했는데요. 그렇죠. 이 책을 통해서 문재인의 정체라는 책을 냈습니다만 가장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야 될 것이고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통일 방안에 대해서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 그래서 제가 거듭 주장하는데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 발언으로 해가지고 낙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언론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죠. 물론 둘 다 헌법 위반이죠.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물론 우리나라 통일 방안에는 없고 6.15 선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북한 측 통일 방안이에요. 그럼 헌법에 맞지 않는 통일 방안과 북한 측 통일 방안 둘 중에 하나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25 선언 원문을 읽어보면은 국가연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남북연합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쓰지 못했습니다. 헌법이.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쓰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건 잘못하면 탄핵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가 되죠. 만약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탄핵사유가 됩니다. 이 정도의 큰 탄핵사유는 달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이라는 신문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것이 제일 큰. 지금 보수 언론이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의 선동 언론화가 되면서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탄핵 사태를 일으킨 주체거든요. 또 정확한 보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선동과 왜곡과 편향을 보도해서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이제 한국에는 보수 언론이 없습니다. 선동 언론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조각설도 그런 인터넷 몇 군데 빼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문재인 후보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보도를 했으면은 아마 선거 결과는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니까 보수 세력이 조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참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지금 아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지만은 보수 후보가 한때 4사람이 나왔고 나중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중간 상태하고 3사람이 남으니까 이 3사람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씨도 된다. 유승민도 된다. 그리고 조원진이라는 분도 자기가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그 지지 세력입니다. 지지 세력끼리 서로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통일 문제, 극화융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보수 세력이라면 그걸 가지고 그게 당핵합니다이라고 해야 됩니다. 했었어요. 이건 당핵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런 비판보다도 안철수한테 보수파가 간다고 해서 안철수를 비판하고 그럼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씨에 대해서 또 서로 대극기 세력의 일부가 또 비판하고 근데 그러나 제가 외국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씨는 많이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좀 곤반칠지 모르지만은 싸우셔가지고
많이 선장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 선거의 본질은 제재 선택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귀족 노조, 종교조, 그리고 검찰하고 개혁한다. 그 옛날에 새누리당이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도전자 입장에 섰으니까 챔피언이 아니고 챔피언 방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도전자 입장에 섰으니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대극 세력의 대표 선수가 돼야지 자기 입지가 확보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본인의 출생 과정과 그렇죠. 맞고 경남도지사로서 좌파와 싸웠죠. 한 그런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이야기에 힘이 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급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은 브레더리어도 그러니까 서민성이고 서민성이 있죠. 서민성이 있고 공세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개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탄핵 사태에서 느낀 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신종 양반 세력이 있다. 그게 선동 언론이고 정치 검찰이고 법원이고 그 다음에 귀족 노조, 그 다음에 제왕적 국회다. 이것은 과거에 조선조에 있었던 이 양반 계급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이 특권층, 이 법 위에 노는 이 특권층을 개혁해야 대한민국은 법치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라고 태극기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홍준표 후보는 과감하게 국회를 빼고 국회를 빼고 유세를 통해서 아주 쉽게 그렇죠. 직격탄을 날리면서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홍준표 후보의 이 말이 나중에 자유한국당을 그런 노선으로 바꾸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보수 우파 세력이 조직화가 되고 그래서 대중 동원력을 갖게 된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번 위기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준표 후보의 25% 가까이 사람이 이렇게 혁명적인 상황에서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기반을 해서 높게 평가를 이 3기 민주정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 견제를 하고 5년 사이에 한국 그 전통선이 파괴되는 걸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전당이 하나 그래도 가졌다. 이게 전에 박근혜 당격 가져내서의 새누리당 입장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왕좌왕하고 겁을 먹고 그렇죠. 반론을 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반론을 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김진태 의원 전도밖에 없었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역 자체가 그 혐연이다. 이민 채반이다. 이라는 쪽으로 후보자가 그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한국 그 여당의 혁신이라는 면에서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정규재 씨 같은 분은 이번 대선은 알마게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짓는 한 있더라도 일단 강한 보수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논리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라도 홍준표로 싸워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게 5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오르파는 강한 보수의 희망이 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다른 후보였으면은 그 반기문 씨가 갔던 그런 약한 후보였으면은 그 진정한 우파 세력 대표하는 전체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극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지금 될 수도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정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후보 한 사람만 돌출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 자유한국당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사운 정당이 아니고 예. 다 숨어버리고 그렇죠. 태극기 집회의 소수가 그냥 따라 나오는 종속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이 탄핵 사태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었는데 그리고 배신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또 이상하게 그 바른정당에 갔던 사람들이 또 12명이 또 탈당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네. 국회 대표로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이제는 탈당해가지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보여줬던 것을 선거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또 바뀌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것을 당의 정체성으로 예.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게 큰 숙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투표에서는 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싸워야 할 공간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23.3%로는 안 되고 자 이제 국회에서는 어느 당도 지금 과반수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예요. 그야말로 여소야대입니다. 이제는 다른 여가 됐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 권력보다는 국회 권력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좌파 이념적 정책을 펴려고 할 때 견제하려면 국회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 한국당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당 100석이 안 되니까요. 합쳐야 돼요. 그 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럼 160석이 돼요. 그래서 중도 보수 연합 전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수 세력은 지금까지는 보수만으로 뭘 하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챔피언이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 도전자로 내려왔고 그렇다면은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중도와 어떤 공통분모를 가질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도,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기간 중에 보여준 것은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사드 그렇죠. 찬성으로, 사드 배치 찬성으로 간다든지, 촛불 시위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나갔습니다. 등등 몇 가지를 보면은 또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안보는 보수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미국이다. 한 것은 그 정도 같으면은 보수는 반좌파 연합의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이런 다른 전략, 유연한 전략, 이 우회 전략 같은 것을 우리가 구사하려면은 우리 보수 세력도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달라진 전략과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국제 정세는 오히려 한국 보수 세력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까지 도착하는 핵미사일 개발 직전까지 와 있으니까 미국 파스라는 트럼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 핵미사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산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다가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일라면은 포기하는 척해서 협상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도 저 사람대로 그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절대로 그걸 용서할 수 없다. 없다. 그럼 충돌 코스다. 네, 충돌 코스로 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에 가서 뭐 낮은 단계 연반제 또 개성공단 그런 걸 할 공간이 없다 이거죠. 그럼 미국을 전면적으로 적으로 돌려서 그렇죠. 김정은랑 같이 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씨 그런 중도 사람들도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다 그건 안 된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에서 북한 쪽으로 붙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죠. 그런 한계가 있죠. 네. 그런 국제 정세를 느껴보면은, 지금 말하자면, 당시 트럼프라는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 나타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외교 문제의 제1 우선순위로 그렇죠. 올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북한이 해결하는 데 집중시킨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미국에서 만나자. 다만 조건이 있다. 핵을 포기해라. 핵 포기하면은 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 뭐 점령한다든지 이거 하지 않겠다. 그건 굉장히 이제 빅딜인데 그러나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사진에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김정일이었다면은 그런 빅딜과 선입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니까. 근데 아주 교묘한 사기꾼이에요. 김정일이라면. 근데 김정은은 그런 부분이 수가 없다. 수가 약하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미국에 가서 아니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속일 수 없죠. 근데 그걸 아니 그 내부에서 강연 자료에서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또 그게 또 나와요. 그런 문서가 다. 그리고 증거 건수한다 하고도 지금 한 번도 북견에 가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증거 건수한다에서도 젊은 사람이 공반진다. 핵을 안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말 들어라 이라는 것이 증거 건수한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거에도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가 아직 미숙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절대적으로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가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은 용서하지 없다.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씨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사정이 너무 미숙한 지도자이다 보니까 간부들이 준선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겠죠. 누가 당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장군급이 만면자가 3명 정도 있고 그 39호실 제일 준선심 맞는 사람이 또 3명 만면했습니다. 그분 중에서 한 분은 뭐 압구정도에서 공도 아파트를 싸가지고 벤츠를 타고 있다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극합 보이브. 그 전직 현찰에서도 극장 하나, 가장 2명인가 만명했습니다. 고위직에서 막론을 했대. 그걸 주도적으로 했던 정부가 박근혜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거를 하니까 초조해서 그 북한 쪽에서 권장을 한 결과가 지금의 현명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너무 논리 비어가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역사관 이런 역사관을 침투시킨 것이 김정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면허했다고는 증명할 수가 없지만은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북한에 대해서 만명 권적을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80년대부터 민족주의 역사관 권적을 했다. 이번 남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한 게 2번이 있어요. 하나는 지난 11월 말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의 언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 남한의 무슨 한겨레 신문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남한 언론 전체를 통해서 거기는 아마 조중동도 포함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보수권에서 이른바 차악 선택론이라 해가지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을 이것은 보수 패당의 역적질이라 해가지고 막 맹비난한 그렇죠. 저기 이승문 그게 누구의 당선을 네. 원했느냐 하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아주 그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언론이 선동을 할 때 거기에 당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파멸하고 보수 세력도 같이 무너지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러나 왜 남북한의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은 좌파와 맞섰던 사람이다. 그렇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개성공단을 문 닫았다. 그리고 건전한 교과서, 개업투쟁론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폐기하고 조금 나은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즉 좌파와 싸우고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편의 힘을 축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많이 나가버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작금의 사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가져온 이 사태를 남북한 간의 정치 전쟁의 결과로서 본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오늘 밤에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이 바로 남북한에 걸친 어떤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코너로 모은 그 수치가 바로 오늘 이 지지율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정사에서는 그리고 북한 내부 정세도 북한 내부 정세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한국도 어렵지만은 북한이 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어느 쪽이 관절자로서 먼저 망하느냐의 견자이다.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느냐, 김정은 정권이 먼저 망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레짐 체인지 시대가 됐다. 이제 현상 유지의 시대는 지났다. 그 남쪽에서도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북쪽에서 생겼다. 그 어느 쪽이 먼저 그게 재건해서 통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레짐 체인지를 다 할 것인가? 이라는 견제의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세력의 위기라면 보수 세력은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이제 자기 혁신과 어떤 전술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보수 세력의 명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일 외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외교, 진중 방일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였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위안부 문제는.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공산주의자하고 싸운다면은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 현직 주산으로서 처음으로 자유통일 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2013년 3월 초에 인터뷰에서 주임하자마자 그렇죠. 최초의 인터뷰인데 최초자 최후 한국 기자하고 최초와 최후 인터뷰. 그런데 그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 그거 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했어야죠. 그리고 또 나라의 기본적인 문제는 안 보고 한미동맹이 있고 또 일미동맹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족 북한 공산당이라는 같은 족을 대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일 앞서 있는 일본 총리가 당선했는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라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거 동경을 거치지 않고 북현으로 거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정순절 북경에서의 군사 파레드에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 자유세계에서는 유일한 그 장가였어요. 2015년 그 9월. 반기문 전 장도 가셨지만 그게 너무 좀 오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세계하고 공산세계 그런 그 이념적인 대립 관계를 좀 가볍게 보시고 근내에서는 잘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공동되는 적이 김정은 독재 정부인데, 그리고 북한 인민들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국 보수도, 그러니까 그게 저쪽에서 민족주의를 매개로 해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또 민족주의 중에서도 진일반 문제를 매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일본 문제는 어렵다는 건 저는 이해가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 문제는 아그리 투 디사그리, 민족이 다르면은 또 국가가 다르면은 100%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해서 전리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 특히 안보 문제, 공산주의하고의 싸움 문제, 거기에 집중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를 그렇죠. 뭐 재검토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이 우호 관계를 복원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안 보입니까? 이것도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대충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에서 보이는 반일 외교 연장선상에서 또 반일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만 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문제의 본질은 안보 문제고, 그렇죠.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 그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또 그 파괴가 되면은, 그렇죠. 38선이 대마도까지 내려온다. 그렇죠. 그렇게 될 위험성도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따로 떼어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미일동맹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제일 일본 기지를 그렇죠. 북한에서 첫 번째 공격한다고 한국에서 한일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군사적 시각을 배제하고 자꾸 위안부라든지 독도 문제 가지고만 보는데 만약 북한이 남침하면은 전방사령부는 지금 용산에 있지만은 후방사령부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고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해군기지 공군기지는 그때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출동할 부대가 그렇죠. 거기 한 5만 명 이상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은 절대로 중간에서 어디 어긋나면은 작동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머리에 넣고 독도 위안부 교과서 문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재인 정부가 아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 합의한 이 위안부 합의를 재론하자 하면은 일본에서 응합니까? 아니, 그건 일본은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응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합의가 그렇죠. 불가역적으로 뭐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합의에 있는 위안부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일본 대사관 정영사관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하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와 같은 자리에서 한일 관계, 그 다음에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문제,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오늘 영까지 보니까 영어로
텐션과 디비전 한가운데서 적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텐션은 국제적인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한국 안에서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자연히 통합적으로 가야 될 텐데 통합적으로 가야 될 텐데 오늘 첫 이 코멘트는 오늘 이 대화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만은 제3기 민주정부가 출범했는데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 통합해야 한다는 이 모순된 이야기. 예. 제3기 민주정부라는 말은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부정하는 것이고 정통성은 이어가는 것이지 어디 끊어져서는 안 되고 더구나 우리 거대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만 우리가 민주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반공자유민주주의의 건설자는 두 위대한 건설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가 가능한 물적 토대를 만든 분인데 이렇게 문제 있는 역사관을 피력한 말이 처음 보도됐다. 이게 조금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는데 가능하면 오늘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그래도 이 문재인 아무리 보수 세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의 위기로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7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더구나 김정은 정권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반인류 범죄자고 전쟁 범죄자고 또 우리 경제력으로 보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김정은이를 북한을 먼저 가서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농담으로 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나라들하고 친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통일한 다음에 인류국가를 건설하고 이 문명 건설을 해야 될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인류에 공헌하는 문명을 남겨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쇠락하는 모델이 지금까지는 발전하는 모델이 되었는데 이제는 쇠락하는 모델이 될까봐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체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적폐청산. 예. 그러니까 진일파 청산이라는 거를 무리하게 역사에서 청산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청산이란 말은 이거 정치인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학자가 쓰든지 그리고 범죄는 한 번 수사하면 끝난 건데 일사부재리. 예. 그걸 다시 조사한다라는 걸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극화융합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은 그 자유도일 헌법에 있는 자유도일 일이 자기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절로 외교관계는 그럼 자유도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디 있는가? 그럼 북경인가 동경인가 와싱턴인가 그걸 그렇죠. 아실 거죠. 한미일 동맹밖에 없죠. 우리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세 나라가 중심이죠. 물론 유럽 같은 나라 다 지지를 하지만은. 근데 유럽파에서는 한국을 지원하는 미군 기지가 없죠. 없죠. 일본 자위대는 이제 미국 항공모함하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그 미국 항공모함이 북한의 압력을 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 자위대와 같이 갔습니다. 그 논명 관계입니다. 그렇죠. 일본도 북한 해군 연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이 2018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데 이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국절을 만들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는 대통령으로서 내년 2018년 8월 15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60주년 행사를 했듯이 반드시 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적 의무. 근데 아마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내년이 아니라 2년 후 2019년을 그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으로 해서 임시정부 건국 축하하지 않겠는가. 그러기를 위해서 100주년까지는 제1파 조사를 하겠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후보 시절에 썼던 그거지만은 그걸 대통령에 올라가서 그렇게 분열적으로 지금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18 정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관 참시하는 겁니다. 부관 참시. 하는, 지금 7.18하고 지목된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7.18하고 지목된 사람들, 저쪽, 왼쪽에서 7.18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그 친일해서 배운 지식을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일본과 맞먹는 나라를 만들도록 한 극일파입니다. 극일파. 그렇죠. 그러니까 청산할 친일파는 없고. 어디서 그 지식을 배웠던 간에 그걸 대한민국을 위해서 썼으면은 그건 애국자지. 그 다음에는, 이게 만약 2019년의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으로 삼는다면은 어마어마한 논리적 모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2019년이 건국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건국한 다음에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김구, 이승만은 이 분리운동을 한 사람이냐?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 그러니까 국토,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져야 국가 대접을 받는데 또 유엔의 그 인정도 받지 않는 나라. 국민, 국토, 주권이죠.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영토를 갖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왜 임시정부라고 한 거를 국가라고 하느냐.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반드시 바꿔야 될 이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적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음으로써 그렇죠. 대한민국이 북한 노무현 정권보다 한 계급 낮은 것처럼 적어놓은 이 역사관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추인하고 그것을 행사로서 뒷받침한다면은 이 또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 탄핵 사유의 크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발 그런 소모적인 이 정통성 시비는 이미 정통성 남북한의 이 누가 민족사를 대표하는 정통 국가냐 하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굳이 무슨 친일파라는 이런 조그마한 기준을 가지고 뒤엎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조합제도톡하면서 강철환 씨의 강연을 들었는데, 예. 그게 붉은 날개라는 영화가 있었다 북한에서. 예. 북한 공군을 장소한 사람이 일본 공군 파일럿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진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지식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느 나라를 위해서 썼는가가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진입하려면은 지금도 다시 조선 전독부가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해서 일본을 위해서 한국 내에서 싸우는 사람이 진입하지. 그 독립된 후도 그렇죠. 그 신사 참배하고 조남패하 만세 부르는 사람이 진입하지.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에서 배웠던 지식을 쓴 사람이 애국자지 진입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친일파를 정산했고 남한에서는 친일파를 정산 안 했으니까 남한에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군에서 통역한 사람,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공군을 공군 창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일본군에서 파이로트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만 보면은 다만 북한에서 그 영화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편을 드는
친일파는 봐주고 공산주의 편을 들지 않는 친일파를 청산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친일파가 없었다는 건데 이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작된 역사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지금 21세기로 넘어가는 여기서 만약 그것을 국가 정책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꼭 불행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한국 역사를 관찰하시고 또 굉장히 한국 역사 지난 70년의 역사를 어떤 한국인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현상 유지의 시대는 끝났다. 아, 현상 유지. 예, 레짐 체인지의 시대다. 예. 근데 어느 쪽이 먼저 레짐 체인지가 되는지. 근데 역사의 흐름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가 이겨야 되는데, 긴 역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이긴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선거라는 자유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자파정부가 손입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힘으로 강압하면 안 되고, 언론의 자유, 또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면은 언론도 사회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국민들을 설득하면은 사실이 이쪽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법치라는 인류의 법원적인 가치를 설득하고, 저러면하면은, 저쪽인 완전히 거짓말, 선동, 그리고 권작, 이쪽은 진실,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은 희생자가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대로 가면은 좀 저쪽에서는 300만 명 아사라는 큰 희생이 있었지만은 남한 내에서도 내전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대극 집회에서도 세 분은 돌아가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가능성,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 이라는 큰 나라 여태까지 손자효와 또 연자손에서 해줬으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해줬으면은 그런 쓸모없는 희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다리를 타고 자유통일이라는 그 옥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다리, 박정희라는 사다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중간에 떨어질 일밖에 없고 지금 결론적으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 이 체제 문제,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대결 이것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진실과 거짓말의 대결이에요. 그죠? 거짓말 편에 선 공산당과 종북 좌파 세력, 진실을 버릴 수가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대결인데 이 진실을 지켜야 할 언론이 거짓말 기관으로 넘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선거로서 이렇게 완결된 이 민중혁명적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인류 역사상 아마 최초로 순수하게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간 선동혁명입니다. 이거 말세로 하나 만들어야 민중혁명, 폭력혁명, 군사쿠데타와 다른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간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악화되면 내전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스페인 내전, 시리아 내전, 칠레에서 있었던 아옌데 공산주의자 등장 이후의 사태, 그게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또 하나 우리는 북한 핵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 비극으로 안 가려면은 이 언론의
기능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제약을 안 해야 돼요. 이 언론의 자유에 손을 대면은 그건 독재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개입을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언론 자유를 지키지 않고 그 특권을 완전히 선동군들한테 팔아 넘겨가지고 거짓말하는 기술자로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가 살아 있으면 다른 자유는 전혀 더 산다고 봅니다. 선거의 자유도 사유재산권의 자유도 다 살아 있지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를 지켜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마지막에 역사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언론 자유를 통해서 지금 그 젊은 세대에 확산되고 있는 그렇죠. 잘못된 역사관을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됩니다. 그 자견 민족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방한사관, 반 대한민국 사관. 그거를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헬조선. 우리는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헬조선이라고 그렇죠. 욕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문재인 후보에 집중적인 투표를 했다. 그렇죠. 제가 70년대 때부터 한국 감찰 해왔는데 많이 선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보리밥이었어요. 그때는 건강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사하는 거는 마지막에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 받기 위해서 의사 한 번 갔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국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비교하면 지금 진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젊은이들한테 가지도록 하는 의무가 그 위세대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어떤 젊은 대학생의 부정적인 역사관이 형성된 걸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말이죠. 유석준 교수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두 번째가 교수, 학교예요. 세 번째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제대로 있으면은 정교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언론에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나라를 지키는데 진실을 지키는데 잘 이용함으로써 오늘의 이 걱정거리가 한 1년, 2년 지나면은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